네, 안녕하세요. 글 쓰는 건축가 김선동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들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좀 지금부터는 굉장히 부지런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고르비제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건축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데 현대 건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유명하긴 해도 건축가 학생분들이나 일반인 여러분들이 건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그런 자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예전에 발표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편집을 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꼬르비제의 양력인데요. 고향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무실에 일했던 것들, 원래 스위스 태생이었는데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꼬르비제 하면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이 5원칙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필로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는, 요새 건축에도 많이 시도를 하는 건데 저층부를 기둥으로 띄워서 건물이 바닥이 완전 밀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습기가 많고 벌레들이 기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고 보고 건물을 기둥으로 띄우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옥상 테라스. 바닥에서 띄었으니 바닥이 좋지 않다 했으니까 옥상에서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서 그쪽이 좀 더 환경이 좋다고 꼬르비제는 봤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로운 평면인데, 그 전까지는 내력벽, 벽이 하중을 지탱했다면 꼬르비제는 기둥과 보, 슬라브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역할을 완전히 집중시켜서 다른 벽들은 자유롭게, 설계자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거고, 거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건데, 수평창이라는 거는 구조가 기둥과 보가 모든 걸 담당하니까 맨 바깥쪽의 껍데기 벽은 아무런 구조에 대한 그런 제약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긴 창을 낼 수 있다. 이게 인면의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거고, 사실 4번과 5번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하게 이거는 자유로운 파사드, 어떻게 창을 내도 상관없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창을 낼 수 있다는 개념. 이 5가지가 건축의 5원칙이고, 뒤에 나오는 주택들에서 그런 것들이 주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모듈러라 그래서 신체의 치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런 치수들을 꼬르비제 나름대로 남자 평균 키인 1.75m, 그래서 모듈러한 치수로 모든 설계에 적용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5원칙이 사실은 이 5원칙이 한번 변해요. 192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이었다가 33년도에는 독립적인 골조라는 게 이번에 들어오고 옥상 정원이 5번으로 밀려나고, 꼬르비제 스스로 봐도 4번과 5번은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가로로 긴 창이 사라졌습니다. 4번이 자유로운 인면, 독립적인 골조라는 게 중간에 끼어들어왔죠. 이게 이제 2번 독립적인 골조가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꼬르비제는 여러 가지 원칙을 만들어요. 아까 건축의 5원칙, 이게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 주거의 4형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이 여러 가지 돌출부를 가진 그런 것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메스 형태가 조합돼서 돌출된 형식. 두 번째가 완전한 메스로 입방채 속에서 저런 정형화된 그런 건축을 만든 것. 세 번째가 건축의 5원칙에도 있었던 것들인데, 기둥과 보호 슬라브의 시스템 안에서 자유로운 평면을 구상해서 점화로 그림자가 짙게 들어오지는 그런 시스템의 주택을 생각했던 거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 주택에서 구현이 되는 것들이고요. 네 번째가 1, 2, 3번은 모든 것이 집대성한 그런 완성된 네 번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PT에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돌출부를 가진 1형식, 두 번째가 절대로 순수한 우리 입방체 안에 있는 2형식, 외부로 노출된 독립 프레임, 구조 프레임 안에 여러 평면이 구성되는 3형식, 그리고 1형식부터 3형식이 완전히 집대성된 4형식, 이렇게 4개의 주거 형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르비제 가 만든 여러 가지 주택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꼬르비제의 작업은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자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향인데 스위스의 아주 작은 그런 도시인 라쇼드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고전적인 프랑스의 보자르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도제식, 도상식적인 그런 전통적인 건축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기스트 페레라고 해서 프랑스의 철근 콘크리트를 거의 초창기부터 썼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에게서 일을 했는데, 이때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이점, 장단점들을 완전히 파악해서 후에 자기 작품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이게 오구스트 페레의 대표작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터 베렌스라고 또 이제 근대 건축의 또 거장인데, 사실 일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5개월, 6개월, 반년 정도 일을 했다는 건데,
반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지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과정들 미스 반데로의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발터 그루피우스 이런 대건축가들과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건축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피터 베렌스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터빈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꼬르비제가 초기에 했던 그런 주택 건물들인데 팔레 주택이라고 제가 맨 처음 완공시켰던 그런 건축물 보자리식 교육을 받았던 꼬르비제 옛날 이름은 잔느레였다고 해요. 나중에 파리에 가서 개명을 한 게 꼬르비제라는 건데 거기에 있는 자연 침엽수 패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장식적인 그런 것들이 건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딱 봐도 옛날 집 느낌이 나죠. 거장의 건물이다 보니까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자금의 주택 이것도 스토브 주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들 이제 비슷한 형식의 초기작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워낙 거장이다 보니까 이제 극초반의 것들까지 다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초기작들이 계속 이어지고 동방여행이라고 이제 꾸루비제가 갔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 뒤에 이제 그 여행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살 집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설명은 장식이 굉장히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의 이제 전성기 때 작품에 비하면 아직도 훨씬 장식이 많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제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그의 이제 훗날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들의 단초 내지는 영향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파리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위스에서 했던 작업인데 아직도 좀 장식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사각형 아니면 반원 요런 기하학적 문양이 나타났다는 데서 코르비제 주택에 이제 나중에 나타날 영향들이 미리 좀 엿보인다. 요런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옛날 스타일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유명한 요런 시스템적인 얘기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철근 콘크리트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그 전쟁에 휩쓸고 간 그런 자리에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된 제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건축을 향형의 건축이 이제 옛날처럼 장식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옛날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되고 산업화된 그런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시스템이 오르비제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데 이런 계획안 내지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오르비제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를 굉장히 유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 있었지만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프로토타입이 되거나 그런 제안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근대 건축의 상징 거장으로 추앙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노 주택이 적용된 그런 이렇게 이어진 시스템도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파리로 넘어가면서 중기로 봅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이제 태동을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공황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 공황으로 들어가고 이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화모라 이런 상황에서 건축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가려졌지만 사촌 동생이었던 잔느레 이분과 굉장히 오랫동안 협업을 합니다. 아메데 오장팡이라고 꼬르비제가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 오전에는 미술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건축 작업을 했다고 하죠. 그 정도로 미술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심지어 미술가가 되고 싶었다는 말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순수주의라는 미술 사조를 주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오장팡이라는 미술가를 만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입체파 이후라는 선언문도 출간을 하고 에스프라는 잡지도 창간을 하는데요. 이런 정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도 만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술에 굉장히 심취했는데 이런 미술 작품들도 많이 남겼고요. 순수주의 선언인 입체파 이후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순수주의 잡지인 에스프리 노보 이게 직접 출판을 했던 거고요. 계획안들이 많은데 딱 봐도 이제 자동차의 모양이긴 한데 이런 주택 재개관, 산업화에 굉장히 심취했던 꼬르비제가 이런 계획안도 했었고요. 오장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술과의 스튜디오도 설계를 했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꼬르비제의 전성기 작업들인데 꼬르비제가 작품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론할 만큼 이제 자신의 작업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빌라 라로시에라고 하는데 라로시에라는 주택인데 스위스의 젊은 은행가였던 라울 라로시의 미술품 소장 그리고 형 알베르트 부부를 위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개념으로 말하면 맞벽 건축, 땅콩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벽이 있어서 왼쪽은 그 은행가의 집, 오른쪽은 자기 형의 집, 요 두 집이
합쳐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필지가 이렇게 주변 건물을 쭉 둘러싸인 요런 필지의 가운데 여기에 빌라 라루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땅의 구획이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빌라 라루시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보이드 공간. 여기 굉장히 계획이 촘촘하게 계단이랑 복도랑 바깥으로 바라보는 창 이런 것들이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2층으로 올라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브릿지를 타고 이쪽 밑으로 옮겨 타서 또 계단을 타러 올라가면 옥상 정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런 건축적 여정이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적 여정이 건축을 관통하는 다른 건축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벨라루시 외관 다른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필로티 공간도 또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가 불러있는 왼쪽 메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여기 햇볕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차양 같은 설비 아까 말씀드린 기둥으로 받쳐진 필로티 공간 내부 보이드 공간입니다. 브릿지를 따라 건너면서 큰 창밖으로 외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창과 브릿지 공간 꾸르비제가 디자인했던 의자 여기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꾸르비제를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램프를 타고 올라가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 중간중간에 이 보이드 공간을 볼 수 있는 전망 공간 예술 작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스프리 누보 잡지의 정신을 전시하기 위한 팝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옛날 사진. 빌라 가르시 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빌라 가르시인데 이 형식에 해당을 하고 뭐 똑같이 이제 자유로운 평면 이런 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제 입방체 내지는 완전한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구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창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 있죠. 뒤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이고요. 내부 보이드 공간도 상당히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이고 이런 비례에 맞춰서 딱 정형화된 인면을 꾸몄다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 사선으로 이렇게 비례를 맞춰서 인면을 짰다는 거고요. 공동주택 이게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미스 반데로의 뭐 이름만 들어도 거의 당시에 이제 건축가 어벤져스급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발토 그루피우스, 미스 반데로, 꾸르비제 등등 당대에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건축가들을 모아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혁신적인 생각,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고요. 당시 최신식 자동차를 타고 있는 굉장히 시대를 선도하는 이런 여성분들이 배경으로 고르비제 주택을 뭔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면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지를 만들었다는 얘기. 빌라 카드르타주라고 피니시에 건설되었는데요. 이렇게 슬라브와 기둥, 구조 프레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마를 만드는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 주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완전히 이제 사형식이죠. 재생된 게 유명한 제일 유명한 건물이죠. 빌라 사보아입니다. 그래서 빌라 로시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건축적 산책로 가져왔고 있었지만 건축적 산책로 그리고 가르시에 있었던 입방체 완전한 사각형의 정돈된 외관 카르타주에서 각 층 슬라브 테라스가 돌출되는 이런 구성 띠창 가르시에도 있었지만 카르타주에 있었던 띠창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집대성하였다. 완성작이다. 꼬르비제 건축 이론의 집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고요. 건축을 공부하셨다는 분이라면 이 주택을 모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 가자마자 배우는 거고 모형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차량이 진입하는 회전 반경에 맞춰서 공면을 만들었다. 2층에 올라가면 이제 거실이 이런 모습 굉장히 개방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뒷창으로 외부가 볼 수 있게 산책로로 이제 옥상 정원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브제처럼 이런 계단도 있고 이런 테이블들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을까 말씀드렸던 내부의 모습이고요. 벽난로, 옥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창과 연계된 이런 테이블, 캐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브제 역할을 하는 회전 계단 제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년기에 내지는 완숙기에 접어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축가로서의 활약 내지는 그런 것들이 규모도 훨씬 커지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로 구현을 하는데 라토레트, 쌍디갈 이런 것들이 후기 대표작들입니다. 수도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형식의 대형 집합 주거를 구현을 합니다. 마르세유, 뭐 프랑스 마르세유뿐만 아니라 베를린, 낭트 이런 등등해서 네 군데의 설계가 실현이 되었고 그 거대한 아파트 진짜 딱 봐도 거의 배를 연상시킬 정도로 큰데 이 안에 유치원, 체육관, 상점, 거의 주상복합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넣어서 내려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시설이 즉 중간층에 위치를 해 있고 옥상 정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낭트에 있는 유이데타베타시옹이고 부리앙 폴에 있는 등 유이데타베타시옹이 또 있습니다. 특유의 색깔을 칠해서 이제 화이기를 주기도 하고 시그니처로 사용을 했는데 좀 노출 공물이 삭막할 수 있는데요. 생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단, 김종국 선생님도 이런 걸 많이 비슷하게 하셨죠. 필로티가 이제 거의 이제 아키그램을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고 묵직해졌습니다. 이런 느낌의 필로티 공간이고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중복도. 이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유닛들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의 공원, 체육관, 수영장, 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굴뚝, 굉장히 조형적인 형태의 이런 구조물들이 옥상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게 상징 같은 그런 애들이죠. 유치원이 있다는 그런 복도. 여기에 지금 상징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역자의 조합들이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이 롱산 성당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건축가 들어오자마자 저도 건물로 스케치를 해봐라. 프리핸드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또 건축 그리고 꼬르비제를 대표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계 내지는 뭐 산업화, 뭐 시스템 이런 거 강조하던 시절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생각이 계속 바뀌는데 꼬르비제도 말년에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컴퓨터 중에 굴뚝이 됐든 뭐 그런 조형적인 형태에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조형적인 형태, 이렇게 띠창이 있고 그쪽으로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모여서 이렇게 모양을 내 배속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언덕배기 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이런 회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창들도 상당히 랜덤하면서 좀 모양을 냈습니다. 이 내부 사진인데 이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죠. 창의 깊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틱한 빛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 사진들 전부 이제 거랑은 한 번은 봤을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트레트 수도원인데 이게 이제 말년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수도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콘크리트로 상당히 묵직하고 거대한 이런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형상이고 여기서도 이런 뭐 조형적인 요소들이 나와요. 대포라고 불리는 이 빛총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빛을 끌어들이는 천창들 내부 공간 수도원스럽게 이렇게 굉장히 장중하면서도 이렇게 신성시되는 이런 공간들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오르비제의 작품을 초기, 중기, 말기로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르비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략 어디 가서 뭐 오르비제 작품이구나 할 정도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을 향하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오르비제의 작품 위주로 다음 영상은 오르비제의 생각과 철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